반도체 이야기 오늘 안 나올 줄 알았죠? 오늘도 나옵니다. 오늘은 CX에 관련한 이야기. 어제도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던 종목들 오늘은요.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 보입니다. 저희가 어제 또 방송 중에 이재규 교수와 함께 네오셈에 대한 언급을 잠깐 드렸는데 오늘 네오셈의 주가는 강한 상승을 여전히 나타내면서 13% 넘는 강세입니다. 지금 온디바이스 AI나 CXL 쪽으로 또 시장에 관심이 쏠리는 것 같아요. 이유가 좀 있겠죠? 일단 CXL은 2030년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이제 시작됐다. 이 시장은 이제 열렸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CXL 시장 규모가 2028년에는 19조 9,300억 원, 2030년에는 한 25조 가까이 커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특히 그래서 이 CXL이라는 게 컴퓨트, 그러니까 이 빨리 데이터 처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가 먼저 치고 나가고 있고 여기에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관련 주들이 계속해서 이쪽으로 R&D 비용을 늘리고 있는데 이게 획기적으로 올라오게 되면 이제 반도체 전체 시장에서 한 5분의 1을 차지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CXL 관련 주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CX 관련한 기술, 삼성전자가 뭔가 선점을 하기 위해서 지금 행보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정돼 있는 한 미국에서의 컨퍼런스 GTC 2024에서도 삼성전자가 CX에 관련한 주제로 발표를 한다고 해요. 그 발표를 한다는 게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겠죠? 그러겠죠. 네. 예, 예. 네. 네, 그 삼성전자를 그러겠죠. 물어보시면 예. 삼성전자는 별 영향이 없을 거. 삼성전자가 그럼 어떻게 선점을 정말 할 수 있을까요? 관계 없습니다. 예, 관계 없나요? 주가는 관계 없으니까요. 아, 그래요? 다른 거 보시면 돼요. 지금 여러 가지 말씀하신 거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 되고요. 여러 가지 아까- 말씀했다라는 거는 개별적인 종목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열심히 잘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거 나왔다고 삼성전자 덥석 물으면 안 되는데 네. 삼성은 많이 빠졌으니까 덥석이 아니고 지금 들어가도 뭐. 근데 이런 얘기하면 지겨워서 들으지도 않으실 거고. 아니요, 들으세요. 아니 저도 지겨워요. 삼성전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으니까. 왜요? 어저께는 삼성전자가 1월달에 반도체 메모리에서 흑자 전환했다고 막판에 기사가 났더라고요. 1월달에 네네. 메모리 반도체 네네. 흑자 났다고. 당연히 나야지. 나야죠. 안 하면 어떡하라고. 그러면 6만 원 그쵸. 깨지는데 그게 아니고요. 비메모리가 적자가 아직도 심하기 때문에 반도체 전체적으로 흑자가 날지 여부는 1분기 전체적으로 네. 아직은 잘 모르겠어서 지금 관망하시는 게 맞고요. CX 그리고 HBM3 이거 발표하는 거 좋은 거죠. 네. 회사는 진짜 주가 아니면 사기로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주가적인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험하게 가끔 얘기합니다만은 사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CXL, 그러니까 저도 사실 너무나 새로운 그런 기술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어려운데 CXL, CPU, 메모리 반도체, AI 가속기 등을 연결해서 데이터의 처리 속도를 더 빠르게 만든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AI 산업이 발전하면 할수록 처리되어야 하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또 느려질 수 있는데 이 속도를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간에는 이제 다층으로 쌓아서 용량을 확장시키는 네. 기술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속도를 개선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시키는 과정에서 관련 종목들이 지금 주가가 반응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현상이고요. 지금 하단에 관련주라고 일컫는 종목들이 지금 쭉 나와 있습니다. 어떤 관련한 기업들일까요? 어제 저희가 네오셈 말씀드렸고 지금 하단에 보시면 엑시콘, 엑시콘, KN솔, YIK, 네오셈 등등이 네네. 있는데요. 딱 이 종목들의 주가 상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급등하고 있죠? 급등 말고요. 네, 어떤 걸 봐야 될까요? 가격적 면에서 보게 되면 10,000원에서 20,000원 사이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의 반도체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시장에서 그 간에는 한미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움직이면서 이들의 종목들이 9만 원, 10만 원 이상의 가격을 형성하는 주가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풍선 효과에 따라서 이제는 반도체 관련 종목 내에서 살만한 종목이 없을까라고 판단했을 때 가격적으로 좀 메리트가 있는 2만 원, 10,000원 수준에서의 반도체 종목들이 지금 움직이는 형태에서의 그 이슈가 부각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시장에서 어떠한 시장에서 큰 분위기가 형성된 뒤에 이 분위기에 따라서 시장의 순환매가 돌 때 하나하나 전환되는 과정에서 가격적 현상의 종목들까지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는 네. 거의 반도체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의 순환매가 거의 다 돌았다. 그러면 물론 저는 이제 삼성전자 비롯해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이 이 1분기 실적이 나오는 4월 초, 중 전으로 해서 주가 다시 상승할 것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에서 지난 12월, 1월, 2월 해서
주가 상승의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반도체 중심에서의 흐름이 진행이 되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이제 좀 쉬어가는 형태에서의 조정 과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의 시장을 해석해 볼 수 있는 내용에서의 지점이거든요. 순환매에서의 끝자락에 이제 진행되는 현상에서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반도체 관련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반도체를 다시 담아볼까라는 측면보다는 지금 보유한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하시고요. 네. 반도체 종목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시점을 조금 미루어서 4월 초 이때 그 매수를 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유리할 시장 대응의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 거 다 돌았다.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 돌 거 다 돌았다라는 것이 우리 김대중 교수님의 의견이고 염정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돌 거 다 돌았나요? 일단 비슷한 의견입니다. 반도체 섹터 내에서의 지금 상위에서 하위 종목 쪽으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어요. 네. 지금 최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CX라든지 온디바이스 종목들 강세를 나타내고요. 그리고 앞에 관련주들 이야기 나왔는데요. 지금 GST라든지 이런 관련 종목들은 또 냉각시설 관련된 종목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에 대한 부분이 급증을 하고 있어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 지금 전력을 소모하는 비중이 40%가 냉각 쪽에서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냉각 기술 관련된 종목들도 이제 거의 뭐 말씀하신 대로 끝자락까지 지금 많이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관련해서는 GST 관련 종목들, 뭐 KN솔 이런 종목들이 냉각 관련 종목이고 전력 설비 관련된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뭐 엑시콘 이런 관련 종목들도 뭐 장비 관련해서 거의 뭐 비슷합니다. 그 반도체에서의 큰 틀에서 지금 계속 쪼개지면서 말씀하신 시총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시장이 돌아가고 있다. 여기서 이제 이번에 반도체 수혜를 못 보신 분들은 네. 좀 지금이라도 따라가야 되나라는 고민하실 수 그쵸. 있어요. 하지만 이게 단기적으로든 조금은 중기적으로든 조정이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기다리신 후 가져가시는 게 저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해서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정을 3월 달에 만약에 나타낸다면 4월에는 이제 실적 발표와 함께 다시 한번 반도체주가 실적 잘 나오는구나 하면서 집중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을 두 분이 말씀을 해주시는 건데 일단 지금은 이제 뭐 CXL이든 뭐 AI, 온디바이스 AI든 뭐 관련한 종목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올라가기 때문에 앞서서 항상 우리 김장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사고 싶다면 특정 반도체 분야의 무언가 테마를 가지고 사기보다는 ETF로 그냥 이렇게 딱 묶어서 사는 게 그래도 안정적이지 않을까. 왜냐하면 박자 잘못 맞췄다가 떨어지는 그 반도체 쪽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김장렬 교수님. 네네. 맞습니다. 그 지금 CXL 얘기하는 건가요? 온디바이스? 뭐 하셨어요 지금? 솔직하게 아니, 말씀하세요. 아니 다른 거 지금 뭐 보셨어요? 하셨어요? 그 제가 다른 거 원래 가려는 게 오픈엣지 네. 이런 거는 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제가 이게 리포트가 나온 게 그저께 나온 거였나? 어저께 네. 나왔나? 그저께 나왔을 거예요. 아마 오픈엣지가 오늘 목요일이니까 그게 애널리스트가 그 지난주에 아마 그 NDR이라고 해서 기관 투자가 대상으로 미팅을 이렇게 주선하고 네. 그거에 대한 아마 후기를 작성한 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셌던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곧 많이 오르고 나서 오늘 사는 거 이게 참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저기 오픈 엣지도 다 좋은 얘기인데 네. CX를 보고 다 좋은데 리포트가 나오고 바로 그날 그 아침에 사지 않으면 2, 3일 뒤에 올라갔을 때는 단기 꼭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무리 좋은 주식도. 지금 네, 그래서 오픈엣지 그거- 테크놀로지도 음봉 전환하면서 4% 한번 돌았었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4% 올라가도 상관없고 7% 10% 올라가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밸류에이션을 할 방법이 없어요. 다만 올해 350억, 내년에 670억이라는 매출 전망이 있을 뿐입니다. 똑같이 보고 있어요. 670억 매출 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어저께 기준으로 6,700억, 시가총액 PSR이 10배거든요. 그러면 저 말씀드린 건 10배에서 15배 가도 뭐라고 안 그럴 것이고 10배가 8배 내려간다고 뭐라고 안 그럴 위치에 올라왔다는 게 중요해서 미국이 빠지면 빠지고 안 빠지면 버티고 이런 형국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네. 돌려 얘기하면은 이거 사다가 아까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 사신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아주 리스크한 영역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산다면은 서포트가 되는 주식을 빠졌을 때 사는 게 맞죠. 서포트 안 되는 주식을 돈으로 10,000원짜리 사기 쉽다고 해서 샀다가는 그 15% 먹었다가 다시 20% 마이너스 되는 게 아무것도 그렇습니다. 아니거든요. 여기서 아마 제가 아까 나야란 중에서는 GST 말고는 밸류에이션이 안 나옵니다. 네.
GST는 밸류에이션이 나와요. 근데 그것도 엄청 올라서 이제는 밸류에이션이 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싸지는 않은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저거는 CXL이 아니고 데이터 센터라는 개념에서 계속 갈 수 있지만 그것도 아주 싸다고 하는 영역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싼 주식은 이제는 아주 별로 없어요. 그래서 ETF를 얘기한 거고 네. 아까 고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의 숨고르기나 그런 시점적인 측면에서도 조금은 분할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CX에 관련한 종목들이 오른다라는 거는 반도체 안에서 이제 뭔가 새로운 관련한 이슈가 없다 보니까 이 삼성이 CX에 관련해서 뭔가 발표를 한다 하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이슈몰이를 해서 관련주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테마적인 성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방금 전에 김장렬 교수께서 ETF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저는 ETF 반도체 매수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왜요? 우리가 ETF 상품을 이제 매수를 하거나 관심을 가질 때는 네.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 어려운 상품에 대해서 투자를 할 때 ETF를 통해서 이제 접근하는 거고요. 저는 거기엔 반대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뭐 이렇게 어려운 상품이라면은 뭐 네. 원자재나 뭐 채권이나 그렇죠. 이런 투자의 해외 투자. 대체로 미국 투자나. 네, 그렇죠. 저는 국내 지수 인덱스 투자도 괜찮고 네. 종목을 한 바구니에 담기 편한 투자 방법으로 ETF를 좋아하는데 뭐 물론 생각은 다 다를 수 그렇죠. 있으니까요. 주식 투자는 위험을 안고서라도 높은 수익률을 가져가는 게 주식 투자의 기본 아닙니까? 그거는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ETF처럼 안정성을 추구한다? 저는 주식 투자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런 것도 있죠. 네. 이제 주식 투자할 때 네. 저처럼 네.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사가 다망하여 이게 뭐 종목 하나하나 이렇게 사서 팔고 이런 거를 어려울 때 ETF는 그런 뭔가 리스크도 감내하면서 분산 투자를 해서 리스크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효과가 있죠. 있으니까. 하지만 반도체는 우리가 너무 잘하는 섹터 아닙니까? 방송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아니에요. CX에 우리 지나가는 어르신한테 설명하러 가면 못 하실 분들이 훨씬 많을걸요? 그 난이도 있는 분야 말고 네. 우리가 반도체 투자를 한다라고 저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한 4월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나오는 지점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것이다. 네. 이 반도체 종목들의 상승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반도체라고 하는 종목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 분야 또는 파운드리 분야 또 삼성전자 비롯한 이러한 종목들의 흐름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네. 최근까지는 전통적 반도체 섹터라기보다는 AI와 결합된 반도체 종목들의 이슈가 발현되면서 시장에서 강세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그렇다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종목들이 있겠으나 네, 삼성전자는 좀 무겁다. 느리다, 네. 흐름이 좀 정체돼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네. 예를 들어서 뭐 SFA 반도체 같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삼성전자와 결을 같이 하면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재료도 있고요. 물론 악재성 재료들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주가 수준 내에서 판단해 보게 될 때는 뭐 무난하게 삼성전자와 결을 같이 하면서 움직일 때는 탄력도는 좀 더 강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네. 맥락에서 위험을 안고 수익률을 가져가는 측면에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반도체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해서 상승이 급격하게 나타난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네. 다음 흐름을 가져가는 그렇죠. 이러한 흐름으로의 접근이 필요한 지점에서의 투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 네. 말씀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에 동의하는데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ETF 안에 ETF 많더라고요. 근데 삼성전자만 없는 ETF가 있습니다. 아, 반도체 삼성전자가 ETF. 빠진 ETF. 제가 그걸 딱 집어서 얘기하는데 수익률이 다릅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도 어느 분은 2%고 아, 뭐 어디 삼성전자를 거예요? 빼버립니다. 그냥 아니, 말씀드렸어요. 이니셜로. 하여튼 끝나고 말씀해 삼성전자를 빼고 근데 또 그랬다가 삼성전자 실제 잘 나온다면 모르니까 아니, 3월 말에 하이닉스는 4월 초에 들어가 됐을 때 있어요? 그것도 눈여겨봐야 돼요. 네. 지금은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하고 흡프스포, HPSP하고 뭐 저기 뭐 이오테크니스 이수페타시 이수 뭐 이런 거 섞어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맞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아까 뭐 조그만 이런 주식들은 거기 ETF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아. 그러니까 그 리스크는 없어요. 그러니까 네. 그거 싫고 모르겠고 그거 알면 그거 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오픈 엣지가 들어있는 데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는 10개 종목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비중이 뭐가 맞느냐, 삼성이 빠졌느냐 이렇게 있는 게 국내 대표적인 세네 개예요. 저 연구했죠. 근데 내가 만약에 ETF를 내가 구성한다면 다시 그래요. 구성할 텐데 하여튼 그래야 그나마 그 수고를 덜어준 게 ETF니까 지금만 한다면 네. 삼성전자 없는 ETF 있습니다. 그거 사세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ETF 투자를 하시는 분들의 성향 자체가 이제 조금 이제 뭔가 갈피를 잡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이제 그냥 한 바구니에 담아서 어쨌든 수익률이 우리가 전체
반도체가 100% 오른다고 해서 그 100%다 먹으려고 하는 거는 욕심 아닙니까? 바이오도 있고 방사도 있는데 왜 삼성은 반도체만 60%? 절대 아무리 좋아도 40%, 30, 40% 이상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얘기해서 우리 또 채팅창에서 박수호 교수님의 발언권도 줘라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반도체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 이런 테마들 쪽에서 가장 좀 관심을 갖고 계신 쪽이 어느 쪽이실까요? 이제는 뭐 저는 소외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소외주?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오픈 엣지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시잖아요. 네. 그러면 또 뭐 이런 것들 보시는데 저는 뭐 소외주라기보다는 이제 부품주 중에서 뭐 BCNC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계속 BCNC? 예, BCNC,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회사들 계속 보고 있는데 저는 장비에서 뭐 제이스텍 이런 회사들도 처음에 반도체 그 장비 회사로 시작했는데 이 장비 회사들 중에서 이제 뭐 소부장, 장비 이런 쪽으로 갖고 가는 회사들을 제가 계속 최근에 조금 보면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가장 이제 모범생으로 많이 올랐고 그 다음으로 다음에 올라갈 그 장비 소부장을 보니까 BCNC라든지 이런 쪽이 지금 수주를 계속 받고 있는데 조금 시장에서 덜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시면 저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천 공장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괜찮았습니다. 뭐 일단 공장의 활기가 돌고 네. 오히려 사람을 지금 못 구해서 지금 막 그럴 정도이니까 그런 것 생각해 보면 저는 항상 이제 이게 기자들은 한 6개월을 앞선다 좀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네. 그 공장에서는 미리 돌고 있고 나중에 주가는 한 6개월 후에 반영되고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제가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한 1년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제서야 이제 막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BCNC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개별적인 소외된 종목들은 소외됐다고 해서 차트를 봤더니 그렇게 많이 소외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반도체주들이 워낙에 다 우상을 하다 보니까 근데 약간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안에서도 물론 이러한 이슈가 계속해서 있지만 태평양 건너서 이제 미국 엔비디아의 주가가 꺾이지 않는 것도 굉장한 큰 영향이 아닐까. 어제 같은 경우에도 다른 M7 종목들 쉬어갈 때 엔비디아는 좀 버텨내는 그런 모습이 보였거든요. 엔비디아 거품론, 뭐 당연히 올라오니까 거품론 생길 수 있는데 반도체 아저씨 우리 김장렬 교수님께서는 엔비디아 지금의 주가 상승 지금 887달러 선 올라갔는데 거품이 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안 꼈다고 아직은 아닌 보기에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요? 네네. 그 얼마까지 가야 거품입니까? 얼마까지보다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걔네 입장에서 우리 언제냐 이번 실적 나오죠. 이번 분기 말고 지난 다음 분기 여름 분기가 6, 7, 8인치 2, 3, 4, 5, 6, 7 맞아. 5, 6, 7 분기에 실적이 나오는 시점에서는 주의할 필요가 있을 수도 있겠다만은 아직 한두 분기는 더 좀 추세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애널리스트 많이 쓰시는데 850불 정도면은 이게 PR이 한 40배 돼요, 이제는. 40배 가까이 되나? 30배 후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30배 후반. 근데 이제 우리가 거품이라 얘기할 때요. 1900, 언제니까. 92년? 일본이 니케이가 꼬꾸라질 때 1990년대. 네. 그때 니케이 225가 PR이 60배 넘었을 때 꼬꾸라졌고요. 그 다음에 2000년 닷컴 버블 때 나스닥이 또 65배일 때 꼬꾸라졌고요. 최근에 2020년 우리 코로나 때 그때 맥세븐 이런 것들이 꼬꾸라질 때 60배에서 꼬꾸라졌어요. 그래서 PR이 60배에서 고스란히 그러니까 이익이 잘 안 나오는데 막 거품에서 올라갔거든요. 지금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35배 정도예요. 시장 자체가 빅텍이. 그래서 그중에서 물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나 뭐 ARM 같은 것도 있겠습니다만 대장주로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남아있다는 느낌이 받고요. 시기적으로는 저는 한 6월에서 8월 넘어가는 시점에 아까 그리고 고수님이 잘 말씀드렸는데 금리를 인하를 한다 하는데 안 하고 눈치 보겠다 실제 금리 인하는 하는 시점에는 주가 흐름이 안 좋을 수 있어요. 네. 시장 자체가 저도 그걸 유의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그때까지 좀 더 가보자 그런 기조입니다. 네. 과거에 테슬라가 고점에서 주가 꺾일 때요. 한 6, 7개월이 걸렸거든요. 400불 고점 라인으로 해서 네. 오르고 내림이 한 6, 7개월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진행이 된 이후에 7개월 차에 주가가 훅 꺾이면서 300불 아래로 그냥 완전 진입을 했거든요.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주가 거품론에 대해서 많이 얘기들을 하시는데 단기간 내에 주가 꺾여서 그냥 하락으로 수직 현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르내림의 반복적 과정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고점 부근에서의 가격 형성을 진행을 하고 이제 주가 좀 쉬는 과정으로 진행하겠죠. 그래서 고점 부인 거는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주가 꺾이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계속 등락 과정에서 현상이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기차의 개화는 이제 개화기는 지났죠. 근데 AI 같은 경우에는 개화를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 또 숫자로 보면은 아직까지 완전한 거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의견 정리해 보겠고요. 다시 한번 고수의 한 줄평으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장렬 교수님, 그냥 좋게 보셔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김대진 교수님, 불과 6개월 전에 2차 전지 포모 현상을 기억하자. 박수호 교수님은 BCNC 같은 강소 주식을 봐야 한다. 염정 고수, 섹터 내에서 종목 확장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의견 남겼습니다. 자, 오늘 짱탑5 이어서 3위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